남편 병원비 빼돌려 불륜남에게 CCTV에 찍힌 며느리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난 평생을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다고. 여보, 무슨 말이야? 지금 와서. 지겨워. 이젠 끝이야.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더 이상 당신 같은 병든 남자 옆에서 내 인생 낭비할 생각 없어. 나는 그날 내 아들의 눈에서 세상을 잃은 사람의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내 손으로 직접 놓아준 이 거울 같은 문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아들의 병이 아니라 그의 아내, 내 며느리의 잔인한 배신 때문이었죠. 나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착실한 남편과 두 자식, 특히 장남인 민준이는 내 자랑이었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증권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26, 한창 잘나갈 나이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아름다운 여학생들이 줄을 섰는데 그가 데려온 아이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 애교 넘치는 말투, 싹싹한 미소. 그녀는 나에게 천상 여자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녀의 임신 사실을 덤덤히 털어놓았고 나는 그저 운명이라 여기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2년 후 쌍둥이 손자 민성, 미나가 태어나면서 우리 집은 더없이 화목해졌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아내이자 훌륭한 엄마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야근 후 지쳐 잠든 남편의 곁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라주었고 민준이는 회사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풍경에는 늘 작은 균열이 생기는 법이죠.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초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도 줄고 체중도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민준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 어머니, 괜찮아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는 매번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며느리의 얼굴에도 걱정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민준이의 변화에 무심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내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심겨진 것은 그저 기우라 여기며 넘겼지만 그 불안은 머지않아 거대한 폭풍이 되어 우리 가족을 덮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병원을 거부한 채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강경화 말기입니다. 이미 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사정에도 수지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병실에는 하루에 한 번 들를까 말까 했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아들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굳어갔고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오늘 간 수치 또 올랐대. 너 언제 와? 어머니, 제가 지금 일이 좀 바빠서요. 그리고 병원 가서 제가 뭘 해요? 의사도 아니고. 민준이의 병세가 심해질수록 수진이의 태도는 더욱 차갑고 변덕스러워졌다. 그녀는 밖으로만 나돌았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 며칠 후 그녀는 병실에 찾아와서도
아들을 걱정하기는커녕 돈 이야기만 꺼냈다. 어머니, 오빠 병원비랑 애들 학원비, 등록금이 너무 빠듯해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아, 무슨 소리니? 돈은 걱정 말고 아들 병간호에 신경 써. 내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애들 아빠는 어떻게 해? 어머니, 걱정만 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내 눈에 문득 그녀의 손목에 감긴 명품 시계가 들어왔다. 병원비가 부족하다면서 저런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니는 모습은 내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 시계는 평소 그녀가 착용하던 것이 아니었다. 이 작은 관찰이 훗날 거대한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돈을 요구하는 빈도는 점차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 다음은 생활비, 그 다음은 갑자기 차를 바꿔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병세가 더 깊어질까 두려워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며칠 뒤 나는 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수상해. 언니가 예전부터 그러진 않았잖아. 오빠 아프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 그렇지?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언니가 오빠 간호는 안 하고 밖으로만 놔두는 거 엄마 혼자 힘으로 밝혀낼 수는 없잖아. 우리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심스럽게 아들 부부의 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첫날 밤, 민준이는 병원에서 잠이 들었고 딸과 나는 숨죽인 채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 낯선 하지만 아들과 비교되는 건장한 남자가 마치 자기 집처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손목에 차고 있던 명품 시계와 똑같은 디자인의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눕고 딸과 나는 참혹한 그들의 불륜 현장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분노했고 절망했으며 심장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이혼 통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녀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감춰진 칼날이 곧 우리에게 향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그 칼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음 날 나는 민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차가운 도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소형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민준아, 이걸 봐.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준이의 얼굴은 영상이 진행될수록 굳어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웃고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을 보며 떨리는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민준을 마주했습니다. 봤어? 그래, 나 다른 남자 만나. 이젠 끝이라고. 당신 같은 병든 남자 옆에서 평생 썩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나는 분노에 차서 몸을 떨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뺨이라도 때릴 기세였지만 그때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당신 혹시 그동안 병원비 명목으로
어머니한테 돈 받아간 것도 그 사람한테 썼니? 뭘 그리 놀래?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쓸 돈이 어딨다고. 당신이 평생 못 벌 돈, 그 사람은 하루 만에 벌어다 줘. 그리고 애들한테 말해. 아빠랑 헤어지는 거라고. 그녀의 말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절망에 젖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준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나는 병실을 나와 곧장 민성, 미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성아, 미나야. 지금 당장 이리로 와.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달려왔다. 나는 그들에게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고 아들의 강경화 병명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눈빛이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찼다. 할머니,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희 아빠한테 이러는 거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동안 그녀에게 속아왔던 손주들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진한 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절망에 빠졌던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을 되갚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성과 미나는 각각 커다란 피켓을 들고 어린이집 정문 앞에 섰습니다. 피켓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불륜녀는 사퇴하라. 강경화 남편 버리고 상간남과 도망친 여자. 어린이집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들이 웅성거리며 우리를 쳐다보았고 핸드폰 카메라로 우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와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이거 치워. 엄마가 아빠한테 한 짓,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 아빠한테 돈 한 푼 안 쓰고 병원비랑 생활비 쓴 거 다 너희 키우느라 쓴 건데. 거짓말 하지 마. 할머니가 다 말해줬어. 엄마가 아빠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난 거 저희 다 알아요. 그녀의 얼굴은 거짓말을 뱉어낼 때마다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추악한 속내를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강경화 말기 아들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서 불륜남한테 갖다 바쳤어요. 이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니 말이 됩니까? 주변의 시선은 싸늘하게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그녀의 거짓된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어린이집은 폐원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준이와 그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상간남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준의 간을 검사했지만 나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민성이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 간을 주세요. 아빠 살려야 하잖아요. 나는 민성이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차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아들의 결심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굳건했습니다. 민성이는 검사를 통과했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성아, 아빠 때문에 미안하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사랑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삶을 얻었고 민성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건강을 되찾고 아빠이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민성이와 미나는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평화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전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내가 내 엄마인데. 그리고 너한테는 이렇게 훌륭한 자식들이 있잖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던 그녀. 그녀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아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남긴 깊은 흉터가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오래된 상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흉터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배신과 응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잔인한 무관심에서 시작되며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재미있는 사연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재미있는 사연들을 또 이어나갈 힘이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